2014년 6월 8일 오전 7시 15분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4층의 한 집에서 시작했던 낭자한 혈흔이 15층 그리고 16층까지 이어집니다. 조심스럽게 16층 옥상 입구까지 도착한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인지 몰랐다. 옥상 입구에는 나체 피해자가 온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본 피해자의 상태는 훨씬 더 위독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죠. 입 안에 내부 치아는 강제로 뽑히는 적이 있었고 입 부분, 특히 턱 부분 쪽에 날카로운 흉기로 깊게 찢어진, 좌에서 우로 찢어진 상처가 있었으며 두피 부분, 즉 머리입니다. 두피 부분을 모두 벗겨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왼쪽 눈을 적출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1시간 만에 발견된 피해자는 30세 여성 A씨.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어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거쳤지만 왼쪽 눈을 잃었으며 다른 피부로 이식 수술을 하였지만 그마저도 모자라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장에서 자해소동을 하며 체포된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결국 징역 30년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꼭 감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걸까요? 2020년 우리들에게 던지는 물음표 김원 사건 파일 해운대 마약남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2034년 출소할 김씨는 1979년생으로 늦어도 56세의 나이 정도의 사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김씨와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을까요? 당시 30세 피해자 A씨는요, 해운대에서 T 주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2013년 5월 이곳에 손님으로 찾아간 김씨와 8월경부터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김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2013년 12월 김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지만 2014년 4월 다시 만남을 갖게 되고 2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섹션, 이상한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 현장은 14층, 바로 피해자 A씨의 집이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그리고 현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14층, 15층, 16층까지 혈액이 다 이어져 있었고 뭔가 질질 끌려가는 흔적이었습니다. 김씨 또한 엄청난 혈흔을 묻히고 있던 상황이었죠. 경찰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던 점이 있었는데요. 첫째, 김씨는 배에 칼자국 같은 자해 상처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민 신고에 의하면 막 이상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땡땡이가 시켰냐라는 남자의 윽박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제보가 있었죠. 셋째, 경찰 및 기자를 불러다니며 자살소동까지 불렸습니다. 넷째, 체포된 직후 좀처럼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감정의 선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었죠. 다섯 번째, 무엇보다 맨정신으로 피해자에게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집안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이 있었지요. 바로 의문의 주사기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사기 4개, 그 성분은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필로폰 끊고 살았는데 피해자가 나한테 하자 그랬어. 그래서 하다가 과다 복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였지요. 하지만 핸드폰 보관 결과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이들은 내연관계였습니다. 아내가 확인하고 헤어지기로 하고 다시 만난 내용이었지요. 근데 이들이 언제 다시 더 같이 있었냐면 또다시 발각이 됐고 김씨는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모텔을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이 원래 했던 중고차 매매업 일을 하며 있던 날 바로 4일째였습니다. 2014년 6월 7일 밤 10시경 김씨는 황모 씨에게 바로 필로폰을 구입합니다. 4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6월 7일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 사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그 아파트 14층에 0.03g씩 주사기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생수로 희석을 시켜서 왼쪽 팔과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4회 0.12g을 투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새벽 5시 30분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너 남자 만났지? 너 남자있지? 너 남자랑 연락하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들 사이에 무언가 몸싸움이 시작됐고 김씨는 격분하여 다 죽자 집안에 있던 LNG 배관을 손으로 뜯어버리고 가스를 유출시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격분했던 김씨는 집에 있는 식칼, 칼날 길이가 18.5cm인 그 칼을 들고 와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하며 겁을 줍니다. 깊게 찌른 게 아닙니다. 그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하는 A씨를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계단을 통해 16층 옥상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매우 처참합니다.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왼쪽 어금니 쪽에 있는 금니 하나를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요, 외부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도 얘기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왼쪽 안구를 적출해 먹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냐면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 왼쪽 안구를 적출한 방식이 숟가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칼로 갖고 나왔던 칼로는 두피 전체를 벗겨내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살해할 의도처럼 보였지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보고 사망한 것이라 판단한 뒤 밖에 나가 소동을 부렸던 겁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단은 당연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의도의 목적이 없었다. 그냥 폭행이고 심신미약이다. 왜냐면 필로폰을 했으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졌다.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며 합의금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5천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은 5천만 원을 받고 평생 맞네 합의할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5천만 원을 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저지른 거에 비하면 난 기억도 안 나고 죽은 것도 아니니까, 이런 판단이었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굉장히 괘씸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머리 부위를 식칼로 공격한 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 이건 분명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범행의 수법 자체, 그리고 흉악하며 잔인하고 이 집요함 자체는 인간이 상상하는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문화적 범죄행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실 계획적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올 법한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합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항소를 했지요. 어떻게 했냐면요. 첫째, 필로폰 과다 투약을 해서 급작스러운 정신착란이 온 것이다. 남자 관계를 의심해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범행 목적, 왜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창란 증세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자꾸 1심 재판부는 남자 관계를 갖다 드시죠? 일부러 범행 동기, 의식이 있었다, 정상이었다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둘째, 실제로 가해 방법이 급소를 노리는 게 아니었다.
뭐 목을 찌른다거나 배를 찌른다거나 뭐 심장을 공격한다거나 뭐 동맥을 끊으려고 한다거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수법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창란이 온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아파트 16층 옥상은 밀폐된 장소도 아니다. 사건 직후 아래로 찾아가 경찰 기자를 불러달라라고 했던 걸 보면 살해의 고의는 분명히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첫째, 김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A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할 때도요, 폭행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다른 남자와 엮인다라는 이유로 강제로 영업, 즉 그 T 주점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 이후에 남자 손님들이 연락이 더 오는 거에 못마땅하고 연락처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강제로 변경시켰고, 사건 며칠 전 모텔에서도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즉 사물을 변별할 그리고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심 재판부는 형량을 10년을 낮춥니다. 즉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되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심 때 어땠죠? 5천만 원이면 되지. 뭐 이거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근데 형량이 30년이 나왔죠. 야, 이거 너무 센데? 결국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피고인 김 씨는요, 자신의 집을 처분합니다. 부산에 있는 좀 비싼 아파트였는데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걸로 합의금 2억 5천을 추가합니다. 차후 후유장애 치료비까지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며 피해자 측이 이제 좀 봐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그거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총 3억 받은 거네? 아니 근데 나이가 30살인 사람이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합의를 왜 해? 답답해. 그걸 합의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에 있는 우리들은요, 합의가 곧 용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들도 그렇고요,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해줬다, 탄원서를 올렸다, 그건 용서를 해준 것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합의는 종용되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건, 아우디 음주 역주행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건의 결과 알고 계신지요? 그 사건이요, 그렇게 처음엔 이슈가 됐지만 나중엔 천천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살인행위, 음주운전으로 한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 공탁금을 겁니다. 공탁금. 나는 이렇게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해요. 약 3, 4천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 4천만 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냐 안 하냐. 자,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야, 그래도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이제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저거 공탁금 내고 끝나버리면 돈도 못 받는데 많이 못 받잖아. 그냥 차라리 합의를 해줘. 너희도 살아야지. 앞으로 평생 어떻게 하려고. 어떤 뜻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사건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 도대체 왜 합의를 하는 거야? 용서를 못 하는데? 대한민국은요, 형량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사람 목숨에 대한 그 합의금에 대한 문제로서요, 약간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강제적이지 않은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용되는 느낌입니다. 해야 먹고 사니까. 해야 치료하고 평생 사니까. 5천만 원 가지고는 평생 그렇게 치료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죠. 탄원서 제출해 줘야죠. 그래야 모든 돈을 주고 그 이후의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모두 해줄 거니까. 그러면 더 돈을 받아내면 되잖아. 평생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다 계산해서 10억 이상을 받아내면 되잖아.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요, 재판부는 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도하다. 즉 이런 거에 대해 정확한 형량적인 부분과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부분의 계산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대 여성이 앞으로 살아가며 결혼도 하고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벌을 수 있는 돈들,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계산으로서 바꿔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선 분명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하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합의 종용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씨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김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러면 뭐 말다툼하고 뭐 중고차 판매업이었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아, 되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근데 여러분, 필로폰을 했다, 이거 처음일까요? 만약에 이걸 여러 번 했으면 어쩔까요? 아, 그거는 증거가 있어야지. 네,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며 욕구 충동 및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폭력범죄 형사처벌 2건, 기소유예 1건, 소년보호 처분 1건, 그리고 과거 폭력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해 2번이 있습니다. 2번은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1번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2011년 2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014년 2월 23일까지였는데 그거 끝난 지 3개월 보름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마약과 관련된 것만으로 벌써 3번을 봐줬습니다. 자, 다시 1번의 벌금과 2번의 집행유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풀려난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를 막지 못했던 걸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3번째입니다. 저희는 과거 이 라이브 방송으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박광렬 사건을 진행했죠. 언론사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김원TV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마약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짜 데뷔 하루 전이었죠. 2020년 9월 14일 부산에서 해운대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르쉐 차량이 앞서 추돌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 질주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이상한 내용이었죠. 황의대 본 결과 그 안에서는 대마였습니다. 통장이 엄청나게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 많은 사건들. 아니, 바닷가에 가봤는데 주사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수욕장 같은 데서 발견돼서 사람들은 아, 이거 당뇨? 인슐린인가? 하지만 신고를 했죠. 확인해본 결과 필로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일까요? 그리고 이 마약이 정말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형량이요, 바꿔야 합니다. 한 번 벌금, 한 번 집행유예, 또 한 번 집행유예,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지는 것. 이 피해자가 우리, 혹은 우리의 가족,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가지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이제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하시면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거예요. 그럼 뭐 피해자도 마약을 같이 했잖아. 네, 맞아요. 처벌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항상 그 사건이라는 건 사건령이 있잖아요. 법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될 건 당연히 한 사람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사건은 이런 사건을 봐주다 결국 이렇게까지 터졌다. 우리가 이거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형량이 세져야 된다. 벌금으로 끝낸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였고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는
저희가 박광렬 사건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하나씩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이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전달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것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내용 함께 전달해 드렸고,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아직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뭐 경찰청도 그렇고, 네, 함께 도움이 되는 내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함께 잘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징역이 30년이 나오고 20년이 나오는데 심신미약 부분을 많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징역 30년형이 나왔던 이유가 너무 끔찍하기도 끔찍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많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유가 이 둘은 아는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관계고 아는 사이고 뭐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살인의 고의, 그리고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을 것이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소름 돋은 말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이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범죄자가 약을 하고 황작 상태에서 멀쩡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길 가던 사람한테 이 행동을 했다고 쳐봐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주장을 해요. 기억이 안 난다, 마약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심신미약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까? 심신상실을 갈까? 심신미약을 갈까? 근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아마 분명 심신미약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형량이 셌던 건 심신미약을 인정 안 했구나. 안 했죠, 많이. 근데 그게 트러블이 있었고 아는 사이였고 라는 문제 때문에 심신미약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지만, 이게 상황이 제3자였으면 얘기가 달라질 거라서 왜 이걸 되게 강화해야 되냐면, 마약범죄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농담이 아니고 저 사람 죽일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를 주장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형량이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함께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